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주영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전당대회 전에 열리는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 임하는 새 후보들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미리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치 순서대로 후보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의 정청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띤 토론 기대하면서요. 오늘 토론은 8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발언, 현안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2차례,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빡빡한 토론의 사이 후보들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서 내가 왜 민주당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각 후보들의 출사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1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과 더불어 그리고 당원과 함께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를 실현했습니다.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리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 원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그리고 상법 3차 개정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당원과 함께 이룩한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청래와 함께 해주신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주에 설치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은 국운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부터 잘 챙기고 법을 통과시켜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에 이어서 송영길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당 대표도 아니고 청래당 대표도 아니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민주당을 진짜 여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14군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우리 민주당 지역구였던 울산의 김상욱 의원 지역구, 전재수 의원의 부산 지역구, 그리고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지역구인 부여, 공주도 다 져버리고 평택도 우리 지역구에 졌습니다. 즉 4석의 의석이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거를 잘했다고 가게 되면 총선 승리 쉽지 않습니다. 12석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과반수가 무너질 것입니다. 총선 승리의 필승카드 기호 1번 송영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민석 후보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수도권과 호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메가 프로젝트는 초고속으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전북도 제가 책임지고 후속 투자를 포함한 독자적인 메가 성장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경기 북부 또 서울의 강북 지역처럼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상화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정 성공과 승리, 총선 승리 모두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이 든든하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이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주어진 시간 1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인데요. 공통 질문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우리 주가가 그야말로 널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 도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사실 본주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증폭이 돼서 약 60조가 시총에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탈해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외환 보유욕이라든지 환율 관리에 대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성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걸 극복하는 길은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탁금을 3천만 원 올리고 해서 약간의 지금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약간 올랐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AI 시대가 거꾸로 가지 않는 이상 반도체 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생각합니다. SK 삼전닉스 수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기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영길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가 답변해 주시죠. 네,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그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이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신 날이어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대면 보고가 없었던 사안이긴 하지만은 그 이유는 그것이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예탁금의 상향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일정한 안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더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다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잘 다뤄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요. 4월 20일 국무회의 법령안, 국무회의 주재자도 4월 21일은 법령안 제출이고요.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금감원장은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단일 종목 ETF라는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맞지 않는 용어, 형용 모순일 뿐만 아니라 분산 투자로서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사과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고 9월부터는 20주 이상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식은 신뢰가 기본입니다.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토론회 때마다 후보들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주도권 토론은 규칙이 간단합니다.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인데요. 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약속은 이겁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다른 두 후보자 모두에게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1회 질문은 가급적 1분 30초 안에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최소한 30초는 보장해 줘야 합니다.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부득이하게 제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 관계입니다. 총선 승리, 당청 관계,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당대표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치열한 토론 기대하면서 먼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의 문은 김민석 후보가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9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정청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당청 관계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송 후보 등 여러분들이 제기하셨지만 지지난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단은 우리 정 후보의 봉익임 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정 후보에게 탈당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해권이다 뭐 이렇게 문제를 해서 오히려 어려워졌던 것까지 나와 있었는데 어제는 그 몇 달 전에 처음 문제가 발생해서 불교계에서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우선 사과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를 당시 후보 측에서 전했는데 그것을 전했던 전직 중진 의원께서 그때 우리 정 후보께서 거절한 이야기를 한 분에게 하셔서 우리 당의 의원이 그것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사과도 거부하시고 탈당도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문제제기 요구한 후보 측을 비난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노사모 활동의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2002년 사진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2003년 사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굳이 사실이 아닌 사진을 일종의 추억 제작 차원에서 1년 후의 것을 들고 나오셨던 이유가 뭔지 그대로라면 노사모의 추억이 아니라 그때 같이 하셨던 미키루크의 추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공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교계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청래를 다들 좋아하십니다. 불교계에서 수건삽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절에 가면 돈을 내는 문제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으로 제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002년 노사모 했던 분들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그때 정치인 바로 알기 운동, 안티주선 운동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희망대지 저금통과 그리고 노란손수건 그리고 정치인 바로 알기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활동을 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30초 꼼꼼하게 되셨으니까. 연도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30초 감사합니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다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교계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대선이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불교계와의 갈등 때문에 대선을 패했던 시기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탈당하라고 요구했던 후보 측에 대해서 그것을 응하지 않고 오히려 후보 측을 비난했던 것을 왜 그러셨냐 하고 여쭤봤는데 지금 관계 좋다라고 하시는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2002년이냐 2003년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2002년이 노사모가 그 돼지 저금통 활동을 한 때입니다. 그 돼지 저금통 활동의 추억으로 사진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께서 2002년에 노사모 활동 한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어서 여쭤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하다가 제가 그리고 당시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4월 달에 처리하자고 요구했었다는 것이 그동안에는 한정의 정책위 의장, 이제는 법사위 위원장이 된 서영교 의원까지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셔서 제가 주장했던 대로 4월부터 정부는 또 저는 요구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법안이 오지 않았다라고만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실은 거부하고 전당대회 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계속 미루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만 더 선거 승리로 지난 지방선거를 당정청이 조율했다고 지난 토론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조율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대통령님께서 간담회에 나오셔서 승리라고 하기 어렵다. 나는 죄송하다. 그래서 사과한다. 표정 관리가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는 당정청 조율이 없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지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후보님께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네,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탈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안사건 문제는 사실은 공수처법, 중수청법 통과할 때 그때 했어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공수처법, 중수청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부안대로 했으면 지금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걸 다 조율해서 한 것이 접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공을 돌렸습니다. 2002년 노상호 활동 저보고 문제 삼고 있는데 그때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상호 사람들이 다 그거 한 겁니다. 문성근 선배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정몽준을 배신해서 노무현 활동하는 분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얘기할수록 김민석 후보는 자꾸 불리할 것 같은데 자꾸 꺼내시네요. 네, 30초 지났으니까요. 저 별로 그거 불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국민들이 아시고 사과할 거 다 했고 제가 질문한 것은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도 3번 이상 우려먹으면 물이 안 나오는 사골탕이 되듯이 배신 얘기도 계속 하시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하신 분이 저에 대해서 배신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왜 2002년 사진이라고 했는가? 왜 보안수사권을 밀었는가? 왜 지지난 전당대회 때 본인이 사과하고 탈당하지 않아서 대통령 선거를 말아먹었는가? 뭐 이런 것을 지금 사실은 그리고 왜 선거 승리를 라고 규정했다고 당정청이 했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질문할 때는 질문하면 아마 그 답은 정 후보께서는 당신은 옛날에 탈당했지라고 답하실 것이다라고 제가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 제가 2가지를 여쭤봤습니다. 4대 기업과 이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4대 기업 오너 등 경제인들과 토론을 해봤어야 되는데 토론해 보셨냐?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AI에 관심 있는 기업이 합작 기업이 결정됐는데 혹시 아시느냐? 2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중소기업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당 대표가 4대 기업 뭐 이재용 최태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대대적으로 기사에 납니다. 실제로 4분을 만나셔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30분 이상?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AI 관련 리플렉션 AI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어느 기업과 합작했는지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후보는 아니 그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증 편향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조지 레이프코프 교수가 말한 것에 의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30초 주고 어떻게 그걸 다 해답을 내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요. 만난 적이 30분 있다, 정도만 토론한 얘기를 적이 했나 있다, 보죠. 미국 기업을 안다. 당대표를 하게 되면 안 하셔서 모를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회장들하고 실제로 상공회에서 정책 간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당대표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셨다면 당대표를 하셨다면 이런 질문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자주 만나셔서 좋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을 다뤄본 적이 있는가? 경제의 실질 책임자들과 대화를 할 정도의 경륜을 갖추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안 해본 것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지금까지도 제가 한국에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유일한 기업이 있고 한국과 합작 기업이 이미 대대적으로 대서 특별됐는데 왜 그걸 모르시나 여쭤본 것이고요. 송영길 후보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러시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대권 한러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풀려야 같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번 11월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뭔가 합의를 통해서 러우 전쟁을 좀 중단시키고 뭘 풀게 되면 우리 한러 관계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쇠빙 LNG선 6척을 하나오션이 지금 건조해가지고 이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로 인도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주어진 시간 9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은 정청래 후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당대표 11개월 정도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최종 책임을 지고 다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민생법안, 경제법안, 상법 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는 타 상위법도 하루 전에 다 검토를 합니다. 민감한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도 다 법사위를 거치기도 하죠. 제가 법사위도 위원장도 했고 또 당대표도 했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께 하나 꼬집고 싶은 것이 저한테 치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람을 더 붙이고 민주당을 더 키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 내부적으로는 사통통합 얘기하고 있고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선 승리하려면 당 내부적으로 사통통합, 당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1년간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2030 없이 2030년 대선이 없다는 제가 슬로건을 내세운 것처럼 당분간 제가 당대표가 되면 1년간은 우리 2030 세대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그들이 민주당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그 교섭단체 요건을 열속으로 낮춰줘서 진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사안별로 연대하겠다. 그리고 1년 뒤에 총선을 앞두고 논의하자 이런 게 저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덕분에 우리는 산업화를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좀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이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로 나온 분이 박정희를 스마트한 독재라고 마치 찬양 미화하는 듯한 뭐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계속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정체성, 노선 이 부분에 있어서 막연한 질문을 송영길 후보께 드리면 민주당의 개혁 정체성,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뿌리론을 말한 것처럼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입한 젊은피 수혈 1호로 DJ와 함께 했고 노무현 수행 비서로서 그리고 문재인 총괄 선대본부장 또 이재명 선대위원장으로 저는 이 뿌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뿌리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이거 비판하지만 박정희 잘한 점도 인정해야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네, 만들고 이런 걸 인정할 거 인정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2002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송영길 후보께서는 노무현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저는 수백 번이 아니라 뭐 한두 번 한 것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 고모님들 이런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송영길 후보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저도 그때 많이 비판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때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민주당의 간판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 추미애 대표 때 다 들어와서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열린우리당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공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를 하려면 이 부동산이 정말 대책이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우리 셋 다 빨리 지금 뭐 송영길 후보께서는 닥치고 공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140만 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LH가 실제로 해야 될 공급이 55만 호입니다. 근데 LH가 이것을 선도를 하고 민간 기업이 따라와야 되는데 LH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혹시 김민석 후보는 LH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고 그런 것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동산 공급 정책을 위해서 LH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LH의 사업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가 치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입니다. 한국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입니다.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그나마 아프리카보다는 낫었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우리 당의 어떤 평가의 역사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제가 한 300~400번 사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지지난 대선에 봉익임선달로 해서 LH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의 대선을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잘 사과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LH에 대한 대해서 답변은 이미 물어봤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김민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140만 호를 우리가 대선에 공약을 했고요. LH는 몇만 호 정도 지금 감당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LH는 이미 독자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영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방식에서도 아니 그렇습니다. 140만 호를 전국 전체적으로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LH가 그렇습니다. 감당해야 될 주택수가 몇 개 정도 제가 됩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대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140만 호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 드라이브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본질적인 해법은 이제 LH에 대한 국가에 보다 책임 있는 공급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재원의 투자를 포함한 네, 알겠습니다. 주거 뉴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당대표가 되면 재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에 대한 관심은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미세한 것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또 당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5년간 11만 호씩 55만 호를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LH 여건상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L과 H를 지금 분사한다고 그래서 지금 LH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정원인데 1,200명이 빠져가지고 8,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1만 호를 5년씩 해야 되는데 지금 6만 호 정도가 적정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40만 호를 추동할 수 있는 LH의 55만 호 공급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LH를 하루빨리 지금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LH 노조위원장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지금 LH한테 55만 원을 5년 동안 지으라고 하는데 실제로 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고 그리고 재정 상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빨리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소확행 공약도 했고요. 그리고 강호축 공약, 그리고 착붙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해드림 센터 이런 것도 했습니다. 총선 때에는 지방선거 때 공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신뢰관계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것을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약 실천단을 구성해서 잘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9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가 주도권을 쥐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김민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KBC 토론회에서 제가 정청래 후보님한테 우리 국정 과제로서 1호 국정 과제가 뭐냐 질문했을 때 내란 종식이라고 말씀드려서 상당히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국정 과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시자마자 우리가 인수위 사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정 기획위를 했습니다.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누굽니까?
누가 이한주 위원장 원장님하고 같이 네? 이한주 위원장님. 네, 이한주 위원장님이 해서 이거를 쭉 해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13일 날인가 그날 국정 이제 총합 발표를 하면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 그때 아마 총리님은 안 계셨을 겁니다.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니까 총리는 안 계셨고 아마 정청래 후보님 대표님이니까 그때 8월 2일 날 대표가 되셨으니까 아마 참석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국무회의에서 9월 16일 날 이 국정과제가 최종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123개 국정과제 1호를 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도입을 비롯한 그 헌법 개정상으로 된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의 어떤 최종적인 의결 형식을 거치긴 했으나 아시다시피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달을 거친 사안이고 당정에 참여하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원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3을 기념하는 123 그리고 1번은 개헌 예를 들어 5.18을 포함한 이거는 아마 우리 의원 행사에서 수십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이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당대표가 없었다는 게 충격이고요. 거기에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그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이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 혁신당이 경도되어 계셨던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나는 정청래 후보께서 뭐 질문을 하면은 바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옆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께서 이겨야 될 것을 졌다. 근데 상당히 표정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실망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도 하고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청래 후보께서는 당정청 회비로 패배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승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당정청이 조율해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한번 정확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 제가 당시 정부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당정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청도 다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없고 아니 대통령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당정청 법안 관련한 협의도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지금 당정청, 당 대표와 실무당정청이 있고요. 실무 3인 3인에서 9명이 모이잖아요. 지금은 모입니까? 실무당정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대표급 예를 들어 비서실장, 총리, 당대표가 모인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모입니다. 총리님하고 당 대표가 계속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 또 실무자산의 논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적이 없다. 승리로 규정하자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님 말씀한 대로 당정청이 조율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는 게 없다는 건데 우리 어떤 계기를 통해 그렇게 정리했습니까? 제가 당정청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당청이 했다고 그랬고요. 당연히 김민석 총리와는 뭐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과정에 대해서 선거운동 중간에라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정책 알겠습니다. 중립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후보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과의 나눈 대화는 그건 보안입니다. 대통령은 건강 상태도 국가 기밀이고 보안이거든요. 자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NCN대로 했는데 처음으로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계속 객관적 사실을 부인해서 만난 사실은 있다. 아니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아니, 그렇게 가볍게 저는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 시간이 끝났는데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는 정청래 후보께서 대통령과 이 관계, 당무 개입 이런 일부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일부 지자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탄핵까지 오냐고 이러한 그런 식의 딴지일보 게시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는 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정과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 1번 국정과제 우리가 제1호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를 모르고 내란 종식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어떤 뇌피셜에 나온 겁니까? 본인은 그렇게 착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게 내란 종식이 1번 국정과제로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조국
답변할까요? 혁신당이 이런 건지 알고 있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송영길 후보께서 무슨 청래당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이라는 것이 파티가 아니고요. 청래 이당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노사모 뭐 얘기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장례식도 못 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승례문이 국보 1호입니다. 근데 승례문 국보 1호만 중요한 건 아니죠. 국정과제 1호가 헌법 개정이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국정과제 1호도 잘 못 해낸 그런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네?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국정을 조시고 알잖아요. 가져왔어요. 국정 목표 5개가 5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당연히 알죠. 국정 5개가 뭡니까? 뭐 기본이 튼튼한 나라, 국민이 안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국방, 외교 됐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지금 50%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퀴즈하는 식으로 1호를 하면 물어봤지 되겠습니까? 50%를 물어봤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난 정청래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말을 꼬리를 흐르는 건 맞지 않습니다. 국정과제 1호하고 같습니까? 50%하고? 그리고 국정 목표가 5개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입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1번으로 했어요. 대통령께서. 2번은 뭐냐?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잘 사는 지방 균형입니다. 5번째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 4번째가. 5번째가 이제 이 국익에 중심된 외교 안보. 이게 5개를 분명히 정해놨는데 정확히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추진 그리고 전략은 몇 개나 됩니까? 예? 추진 전략은? 123개 이 과제를 과제가 가지고. 있고. 예. 모르시네요. 예. 아니 왜 질문하는데 뭐 답변을 하세요? 참 이 반칙을 쓰시네. 보고 있는 거 누가 못합니까? 네. 계속 하시죠. 좀 부끄럽죠. 아니 말하는 그렇지 게.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대표를 끌고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다가 여러 가지 민심이 이반된 게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철학이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이런 국정 기조의 철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맨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이 5.18 헌법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기 위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야당도 설득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국정 기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질문 시간이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고 그래서 저는 집권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국정 기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자기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내란 종식을 떨면서 내란 종식도 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을 다시 다 부활시켜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실 척결해야 되고 악수도 안 하겠다는 그 윤어게인 장동혁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승리를 거둬가지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석이 있었던 4군데를 다 쳐버렸다니까요. 평택도 지고 부산도 지고 울산도 지고 박수현이 있던 부여 여기도 다 쳐버렸어요. 4석이 현역이 없어진 겁니다. 그대로 12석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가면은 총선 실패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얼굴로 기호 1번 송영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끝으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간과 규칙을 잘 지켜주신 새 후보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잠시 후에 있으니까 그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 공통질문 2개 새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하시죠. 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누구 한 명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새 후보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이고 그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 공통질문의 답변 시작은 정청래 후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0초입니다. 두 분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편한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초청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외국 출장을 많이 가는데요. 좋은 호텔에서 잡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외국 출장, 공식 출장에 아내랑 동행한 적도 없고 또 동행을 하면 또 언론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방에서 자는데 혼자 자는 것도 좀 아깝고 또 그리고 본인이 비행기 값 내고 경비 다 내고 가면 좋을 텐데 네. 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만 하고 아들만 또 셋 키우고 저까지 아들 넷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 초청이 한 명이 주어진다면 제 아내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 가겠다. 송영길 후보는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김용이 정말 경기도 의원으로부터 하면서 성남 시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서 거의 분신과 같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재명의 동절한 이후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돼서 정말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한 550일 동안 살아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서로 만나면서 서로 위로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대통령 옆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됐는데. 정말 한번 데리고 와서 대통령한테 위로 좀 해주시오. 용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송영길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김민석 후보는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아내를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답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겠구나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아마 우리 송 후보님하고 같이 가면 더 좀 즐거워하실 것 같긴 한데 정청래 후보랑 같이 가겠습니다. 전당대회 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이 하나로 돼서 저희들이 잘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다면 기회가 있으면 정 후보한테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또 지난 일에 저희가 또 함께 싸우고 좋은 일들 이렇게 함께 했던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또 좋은 추억을 상기하면서 우리 당의 어려움을 풀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새 후보의 답변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답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에게 저에게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이른바 레드팀 팀장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옵니다. 그러면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쓴소리가 무엇일까?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벤트 공동 질문의 첫 번째 답변은 송영길 후보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 면세 한도 9억을 12억으로 올려야 된다. 양도세도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반대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다. 저는 끝까지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찬반 토론을 거쳐서 그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때 안 했으면 아마 서울 시민의 4분의 1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꼭 거주 한 사람만에 한정시키려 그런가? 보유한 사람들은 똑똑한 한 채로 투기를 한다는 것인가? 이사를 갈 때 서울에 있는 집을 띄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놔두고 자기도 수원이나 인천에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전세로도 살고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 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떤 얘기 하실 겁니까? 저는 일정을 좀 줄이시라고 하고 수첩을 뺏겠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일정이 중간에 너무 많아져서 일정을 줄이라라고 그 비서실에 지시하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줄었다가 다시 쭉 늘어납니다. 이게 일에 대한 욕심과 책임감 때문인데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결국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건강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뭐 저희 같은 사람 만나서 보고를 듣거나 또는 공직을 통해서 듣는 것 외에 왜 과거에 암행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조금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기를 맛보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일정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누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그 아랫사람들이 이걸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정을 줄이고 생각과 건강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암행의 시간을 갖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어떤 얘기 하실까요?
레드 팀이라기보다는요. 네. 대통령께 충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전 분야를 다 잘하고 계시지만 외교를 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죠. 실용 외교로 잘하고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소 제가 찾아뵈면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악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흔히 외교 라인을 두고 자주파다 동맹파다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때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당이 정부나 청와대에서 말하기 좀 어려운 껄끄러운 부분은 대신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TPO에 맞게 이런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외교의 극대화를 좀 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벤트 공통 질문 세 후보 모두 참 답변을 잘해 주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최소한 두 후보 모두에게 한 차례 이상은 질문하셔야 되고요.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주도권 토론회, 이제 전당대회 전에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주도권 토론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너무 과열되거나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없습니다. 자유 주도권 토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9분입니다.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저는 적어도 저희 여기 있는 세 사람의 토론이 퀴즈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정 후보께서 말씀 주신 LH의 문제는 사실 재원상 어렵고 사업 방식에서 어렵다는 것은 우리 여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 현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인데 저는 실제로 당대표가 되면 바로 직후에 주거와 관련한 가버넌스 내지는 대책을 현재 정부가 내왔던 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다가갈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팀도 짜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핵심이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입니다. LH의 현재 방식과 현재의 재원 구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 후보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김민기 청년문화제, 김광석 청년문화제 이런 것을 우리 당의 영호남 청년위원회가 좀 주도하고 광화문의 제2당사를 청년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청년 당정협의와 청년 관계장관회의를 제가 총리를 있을 때 처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정치행정 인턴제를 하고 정책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너무 경력이 어렵기 때문에 첫 경력 국가 인턴제 이런 걸 한번 우리 당의 당론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계속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평가와 더해서 정책 중에 꼭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년 당사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우리 중앙당 그거를 한 개만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위원회의 법적 근거 아직 취약해서 우리 원외위원장들께서 도대체 이게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거냐 뭐냐 후원회도 없고 그래서 정말 원외위원장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위반으로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현실과 어긋나 있어서 정말 이 문제는 맨 당대표 후보 나올 때마다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 원외위원장의 지역협의회 문제는 여야가 모두 같이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가장 현안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예. 정말 제가 우리 총리도 좀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 개념의 주거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저는 강력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송 후보님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워낙 오랜 지론이고 저도 책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당의 어떤 토론 문화, 멸칭, 또 잘못된 어떤 욕설, 프레임 이런 것들을 상층부로부터 평당원까지 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과 관계에 있는 소위 진보적인 미디어나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에
은 위원장과 박시영 그 TV의 박시영 평론가가 그 근우회 이희자 씨, 그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를 논하면서 우리 대통령님의 사진을 끌고 들어가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진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종의 카르텔처럼 당 주변에서 저는 이제 이건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지 한마디 간단하게 30초 여쭙겠습니다. 김윤석 후보께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아니, 유시민 작가가 박시영 TV 물었습니다. 문조 털레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희자 씨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거구장 클릭하는데 그분이 마침 있어서 제가 대통령 모시고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셋이 찍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께서 저를 빼고 두 분만 찍은 사진을 액자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박시영 같은 경우는 셋이 찍었는지 저를 빼고 둘만 편집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액자로 돼 있는 것을 아마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은 알았을 거 아니냐고. 네? 이지은 씨는 알았을 거 아니냐고. 같이 있었으니까. 아니 같이 사진 찍을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이지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은 이미 본인이 데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초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지은 위원장은 본인이 그 상황을 유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이미 하고 있고 박시영 TV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알만한 또는 적어도 최근 현재로는 알만한 상황에 있는데 전혀 공적 책임과 사과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로 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를 여쭤본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본인 관련 말씀만 하시는데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조금 이렇게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오늘 회견을 하시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워딩이 나왔더군요.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고 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을 회복 마음을 되찾아 주신다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국민주권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로는 그래서 정청래가 필요하다. 제가 놀랐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전진숙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오늘 뭐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온 걸 보니까 전진숙 의원은 해당 지역의 청년이 자원봉사자가 자기 핸드폰 갖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당에서 문제가 돼서 공직에 당의 직에 임명되지 못했던 이진년 씨라는 저도 잘 모릅니다. 흔히 뭐 친이낙연계라고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에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다 주변에 그러니까 반명 이렇게 해야 돼. 소위 우리가 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만 자꾸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30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윤석 후보께서는 일부러 많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놀라실 필요 없고요. 아까 어떤 기자도 그걸 물어봐서 그것은 원론적인 차원이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를 만들자 하는 것을 그냥 원칙적인 부분을 상기시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지금 전화방 의혹이 저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명한 것은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걸 했다는데 그러면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30초 지났습니다. 원론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정권은 짧다라는 것도 같은 원론적인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일 텐데 한번 문해력이 보통인 분들은 한번 오늘 우리 정 후보의 기자회견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진숙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잘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하고 제가 물은 질문은 어떻게 이진전 씨 같은 분, 온 당원들이 다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분들은 정리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아있는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투표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결정됐는지 뭐 그거는 당내의 논의를 거친 거겠죠. 저는 당의 룰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문제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 팀 정청 내에는 선거투표라는 당에서 정한 당원 당규에 기초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결과가 나오면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조차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청래 후보께서는 저는 제가 1순위 표로 1등을 해서 그냥 논란 없이 1등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호투표로 1등을 한다면 선호투표로 패하신다면 그 선거투표에 불복하시겠습니까? 첫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제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제가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정청래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돕겠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도 제가 당선된다면 저를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김민석 두 가지 후보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빙자해서 음모론을 넘어 정치 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 꼼수가 있겠죠. 선호투표는 제가 발표하자마자 존중하고 수용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당원 당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처분 신청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규를 고쳤습니다. 만약에 당규를 고치지 않았으면 이 전당대회가 원인 모여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투표를 가지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제가 선호투표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면 네, 30초. 당연히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을 걸 물으세요. 좀. 고맙습니다. 30초 네. 지났기 때문에 선호투표도 승복하시고 또 제가 승리하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역의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사실은 형용모순입니다. ETF라는 것은 배를 예를 들자면 먼 망망대에 배 한 척이 나가면 파도 치면 위험하니까 배 100척을 묶어서 선단을 형성해서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산 투자. 우리가 보통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도 7배로 오르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해서 공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서 지금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SK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질 리도 없고 그리고 주식이 지금 계속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김민석 총리께서 어찌됐든 뭐 시행령에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 순방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장 같은 경우는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된다. 근데 이 시행령은 서미아 의원이 법을 통과시켜서 뭐 저를 공격하던데 시행령과 법도 구분 못하고 정청래 대표가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께 진짜 솔직하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멍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가 뭐 이걸 뭐 다 사과하라는 그런 뜻도 아닌데 어쨌든 좀 이걸로 피멍을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그런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용이 있습니까? 이미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드렸고요. 제가 경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총리에게 어떤 사안들이 대면 보고나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회의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안은 원래 대통령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인데 대통령께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회의 주재하게 돼서 서면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체 국정을 대통령님을 대리해서 통화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다만 네. 동시에 그런 책임은 여권이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정치적인 이런 공방을 하는데 그것을 제기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공방은 서미아 후보가 저한테 했죠. 제가 법으로 그거는 통과시켰을 서미아 때 당대표도 아닌데. 의원께 여쭤봐 자, 주셨으면 그렇고요. 좋겠습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로 피멍 들고 그래서 제가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대표를 제가 의원회관을 오시라고 해서 그거 같이 상의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럴 때 좋을 때는 막 찾는 사람도 많은데 떨어지면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안 부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들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즉시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후보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가 후보로 경쟁하지만 이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속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 물, 산업단지 지정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부가 지금 큰 틀에서 범부처 7개 부처에서 금융 재정 규제, 인프라 이런 부분의 정주 여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하면서 3S1F로 총력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S1F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서
혹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지 혹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정 바랍니다. 후보님, 이 문제는 이미 이것을 처음에 제안했던 때의 3S1F 수준을 넘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속도전에서 이미 대통령님께서 전격전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미 초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들의 관계도 여쭤본 것이고 제가 아까 미국도 여쭤본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AI 기업이 호남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우리 당이 띄워줘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논의와 인식과 경험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여쭤본 것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초속도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문제는 죄송하지만 정 후보께서 지금 당을 다시 맡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율 또는 국정 지지율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기업의 안심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정 지지율 네, 회복이라든가 시간이 하는 것에 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되는 것보다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은 하면서 정청래가 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후보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에 설립되는 부분은 대체로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스피드, 스트롱홀드, 스피어헤드. 그래서 속도, 그리고 거점, 그리고 선도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이미 입지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스트롱홀드는 해결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스피어헤드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이제 풀 서포팅 하는 방면에서 저는 스피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구마모토 방식대로 실제로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부분을 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산단 지정이라든가 산업입지법 통과라든가 이렇게 국회에서 정말 속도감 있게 올해 안에 이 부분을 법을 통과시켜야 내년부터 뭐 공사를 하든 착공을 하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송영길 후보도 아마 김민석 후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특별한 뭐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습니까? 일단 제1 전투 비행단을 이전시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2028년까지 해라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그다음 서남 해안권의 우리 공중 방어 전략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다음에 미군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협의되다가 시간이 걸리면서 공사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탄약고 부지와 안전부지 63만 평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그걸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하면서 이 공군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병행해서 추진돼서 속도전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 문제는 어제 우리 정천 후보께서 충분히 영광 발전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5.9기가로 6.4기가와트 절대 부족합니다. 추가 원전 건설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 제가 문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실제로 미군에서 우리 문학지를 상대로 총 사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제가 많이 해서 우리 군 문화재, 미군 기지 내에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한미 행정협정 부칙을 제가 바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이 250만 평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신속하게 인허가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께서는 합당을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아니면 연대하는지는 불명확한 것 같고 송영길 후보께서는 명확하게 합당을 반대하고 교섭단체로 완화해 주자. 1년간.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합당 과정에서 물론 제가 과정상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고위원들과 미리 상의했으면 합당 제안조차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현주 텔레그램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다. 관련이 없다. 또 강북구 페이스북에 대해서 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V 토론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본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는 사골탕을 4번, 5번 우리는 것에 좀 취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명색이 여당의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들이고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희한테 애들도 아니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거 시간 낭비 전파 낭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간단히 됐습니다.
송영길 후보께서는 지금 이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현주 텔레그램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5초 그럼 남았네요. 다음 기회에 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청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송영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될 텐데요. 이 답변하면서 시작하셔도 좋고요. 편하실 대로 하시죠. 잘 모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정도의 한가한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김민석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총리께서도 총리 시절에 후보께서도 총리 시절에 다녀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계사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다 지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우경화돼 있고 제이디 반스도 다음에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화당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카이치 사나이는 뭐 자민련이 3분의 2 개헌석을 해서 헌법 개정이 지금 우려됩니다. 푸틴, 시진핑 다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유럽도 다 우경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인데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 리버럴 민주주의를 이 정도의 헌법적 질서를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존재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기된 쿠팡 문제를 가지고 제가 미국 갈 때마다 국무부 미국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설득이 됐는데 의원들이 계속 쿠팡의 로비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의원 예결을 대폭 강화시킬 생각인데요. 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첫째로는 제가 황금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K 골든 에이지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계사에 우리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열고 있다고 봅니다. 젠슨 황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 이재명 룰라 연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쿠팡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켜오신 입장이 매우 훌륭하고 저도 바로 정당 외교단을 연내에 미국, 일본, 중국에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낙연 총리가 초대 총리로 지명을 받아 저와 서초동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낙연 총리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탈원전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하고 이 주택 공급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 후보께서도 초대 총리셨는데 그때부터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3년, 4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 좀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좀 추진해서 쭉 좀 점검을 안 했습니까? 그게 아쉬운 점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그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정부가 이 착공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을 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세 번째 발표한 정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것을 국토부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부처 간의 의견으로 퇴능 같은 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당대표가 되면 공급에 대한 초드라이브 그리고 부처 간의 의견을 해소하는 것을 당이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억울한 게 이 공급 기간이 3, 4년이 걸린데 전임 정부 때 안 해놓은 게 지금 이렇게 이 국가로 좀 다가오고 항상 이렇게 타임레그가 발생하는데 오세훈 시장 때도 사실 지금 서울이 1년에 평균 4만 5천 호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2만 4천 호인가 이게 공급 절벽 상황이 된 것은 서울시도 매우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 시절에 좀 서울시를 좀 지시해서 못 합니까? 서울시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용산에 네. 오세훈 시장은 오피스를 더 많이 두려고 하는데 저는 그중에 상당 부분 주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국토부 장관께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오 시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지자체를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율해서 일정 부분 조율했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서울시장을 승리할 수 있었으면 더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연동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병립표로 할 거냐 논란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는 병립형을 주장했고 우리가 연동형을 하게 되면 괜히 시민단체들한테 우리가 무슨 우리가 뭔 단체도 아닌데 의석 나눠줄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약간 좀 제가 그랬는데 저는 일관되게 연동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병립표를 하려면 한동훈과 악수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우리 여당의 소정파 60여 명의 의원들이 만약에 병립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재벌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과 동일하다라고 싸울 판이었어요. 근데 그 다행히 나중에 이제 제가 그때 이재명 후보께서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거의 한 3, 40분 이상 토론을 해서 제가 반드시 연동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대표가 그렇게 연동형을 결정을 했고 또 우리 정청 후보께서도 당연히 대표 결정을 승복한다. 그래서 그건 되긴 됐는데 그때 과연 병립형을 한 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랬으면 조국 혁신당도 불가능했습니다. 12석이 나올 수가 없었고. 연동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4석, 조국 혁신당 12석, 이준석 당이 2석 해가지고 거의 20석을 얻었어요. 쟤들은 국민의힘은 그때 몇 석 못 얻었습니다. 거의 30석을 28석, 18석. 그래서 10석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탄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총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병립형 연동형 문제. 저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출마 선언도 지금 연동형 비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엄청난 토론이 있었고요. 최고위원들하고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처음에는 잘 못 정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병립형을 다 주장했고 최고위원들 대세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의총을 하면서 대표에게 위임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대표가 결정하는 걸 존중하겠다. 네. 그래서 대표가 했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을 반대했습니다만 연동형을 주장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병립형을 주장했던 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동형을 바로 지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민주 집중제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의 결정을 승복하고 다른 건 잘하셨는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왜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라는 걸 들을 때 대표의 말을 또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분명히 말해서 올바르게 가는 그런 창조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때 거의 전화로 한 3, 40분 통화를 하면서 대표님 멋있게 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멋있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파이를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형을 정말 설득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가 넓어져서 윤석열 탄핵이 가능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정청 후보께서 계속 자기는 탈당 안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송영길 김일성은 탈당한 사람 아니냐. 그럼 탈당하지 않은 게 정말 당을 지킨 거였고 탈당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럼 탈당을 했다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그때 말씀한 대로 지금 불교계와 사이가 좋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선거를 앞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불교계 요구가 물론 무리한 요구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핑계 대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잠깐 탈당했다 대선 승리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해관이 정성호 장관에서 나를 협박했다고 그걸 언론에 과연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후보의 사전에 탈당과 이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께서는 탈당해서 저도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고위원 할 때. 근데 나가서 어쨌든 소나무당 대표도 했으니까 대표를 2번씩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변희재 최대집 등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과도 같이 노셨는지 당 사업을 하셨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지 아니면 미안한 게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과 한마디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답변 시간이 끝났다니까 왜 그러세요? 출마까지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변희재 씨는 정말 윤석열과 가장 첫날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소개해서 제가 했고 같이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알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통합이 됐어요. 그러나 나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로 탈당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해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당이라는 게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찬 후보님도 탈당했다가 당선이 됐고 들어와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도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때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과연 올바른지 그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 주도권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회가 서서히 마무리될 시점이 됐는데요. 세 후보 모두 서로 고생하셨다고 또 긴장도 풀 겸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한번 좀 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 언론에서 또 민주당 안에서 이러다가 우리 민주당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특별한 순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세 분의 후보에게 다른 두 후보, 야, 이건 정말 제가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판만 했는데 이거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두 후보 칭찬해야 되니까 30초씩 좀 분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칭찬합시다 순서. 자,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어떤 후보부터 칭찬하실까요? 궁금합니다.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18대 국회 떨어지고 4년간 그리고 컷오프되고 4년간 8년간 원외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헛송세월 한 건 아닌데 김민석 후보께서는 더 긴 기간 동안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한 불굴의 의지 이런 부분을 진짜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수석 최고위원 또 국무총리까지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굴의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송영길 후보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알아보시고 영입 인재로 발탁해서 오랫동안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가장 최다선 선배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경륜을 갖춘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너무 험한 말은 하지 마시고 뭐 자른다, 목 자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좋은 말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 원로 의원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로 의원까지 되나? 예, 이렇게 또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네요. 자,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가 두 후보 또 칭찬해 주시죠. 네, 우리 정청래 후보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님입니다. 정말 이분이 법조인도 아닌데 이게 만주 변호사라 그런지 뭔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헌법을 쫙 깨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사위에 와가지고 오면서 그냥 꼼짝마하게 판검사 출신들을 장을 보고 이야, 이 대단한 양반이다. 그 기세가 좋아서 내란을 초기에 진압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헌법소원으로 재판을 대상으로 만드는 게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심제자 뭐냐. 근데 그거를 뚝심 있게 통과시키고 법 왜곡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민석 우리 후보님은 정말 안정감이 있고 항상 그 학생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차분하게 쫙 쟁점을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정을 탁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량이 또 우리 민주당을 또 간판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민주당을 우리가 찾게 해준 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송영길 후보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는 어느 후보부터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 정청래 후보님의 그 순간순간 승부하려고는 저는 정말 족탈불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러운 것은 SNS 그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건 정말 그 성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 젓가락 짜장면이고 나 죽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런 거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부러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님도 그런데 그렇게 SNS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집단지성의 시대에 적응하는 저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송영길 우리 후보님은 제가 정말 진심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부터 뭐 본인께도 말씀드리고 밖에서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저는 저희 동세대에서 제가 본 중에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저 집안이 그렇습니다. 근데 늘 책을 들고 다니시는데 늘 책이 바뀝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컨텐츠가 있고 성품이 좋으시고 스케일이 크시고 그래서 저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표가 조금 덜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표 다 받으셔가지고 조금 남은 것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세 후보가 다른 두 후보 칭찬해 주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마지막 토론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씩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송영길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SBS 고맙습니다. 칭찬 코너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정청래 후보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같은 뿌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낸 동조, 동근입니다. 이 동조, 동근의 뿌리인데 제가 문득 조조의 아들 조비가 조식한테 조식을 죽이려고 너 7번 걸으면서 씨를 못 찌면 죽인다 그랬더니 조식이 말했습니다. 왜 우리 같은 뿌리인데 왜 콩대를 떼어가지고 콩을 삶아서 이게 나를 야박하게 서로 그러냐. 이 콩대와 콩은 사실 줄기와 뿌리와 같은 열매들인데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말을 듣고 조비가 반성을 하고 조식을 동생을 살려줬다는 그 칠보시라는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저 송영길, 우리 김민석, 정청래 모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또 이재명을 함께 당선시키는 그 주역으로서 다 같이 한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이 전당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후보님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며칠 남았지만 정말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8월 17일 날 전당대회가 끝납니다. 8.18 민주당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유능하고 더 품격 있고 더 안정되고 더 젊어지고 더 통합되고 그리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더 대통령 중심을 지키고 더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화살을 잘 막아내고 정책적인 관심을 더 기울이고 내후 외환 앞에 단단하고 그런 든든한 일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뛰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뛰는 그러한 당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든든한 민주당, 안정적이고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든든한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는 같은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청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억울한 공격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대1 싸움이 아니라 2대1, 3대1로 참 억울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제 속을 뒤집어서 더 보여줄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팩트체크 차원에서 정당 방위는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정청래 지지자들이 호남으로 몰려가서 6일간 어제 들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이 떼약볕에서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진심을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격하듯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여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인 1표 시대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당과 의리를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와의 의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정청래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80분이라는 긴 시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세 분의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80분 동안 진행된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후보는 과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역할 그리고 책임감,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후보자 세 분의 마음이 여러분께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